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상속증여세 개정세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편, 그리고 증여세편, 그리고 평가편, 가산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강의니까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상증법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나 전문가들에게 상속증여세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 상속증여세 전문상담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 동료 세무사들이 상증 업무를 할 때 궁금하거나 난해한 부분을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서면으로 회답을 해드리는 건데, 근다고 제가 상증 업무를 다 100% 안다 그런 게 아니고, 상부상조 측면에서 그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세 책을 제가 쭉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보시면 2024년도 상속증여세 책이 이렇게 3월 달에 곧 출간하니까 제가 책 선전 좀 하겠습니다. 저 책 좀 많이 사보시고, 우리 책을 사보시는 분들이 실력 배양에 도움이 되고, 납세자에게 의뢰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증법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법 여러 가지가 이번에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갑상속 공제 중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좀 완화됐죠. 이건 뭔 말이냐고 그러면, 표준산업 분류표상 중분류 내의 업종 중에서 갑상속을 받고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5년 동안 사후관리 그 기간 중에 표준산업 분류표상 중분류 내 업종에서는 자유롭게 아무 업종이라도, 아무 업종은 아니죠. 상증법 시행령 별표 내에 있는 업종으로 중분류 내에서 업종으로 바뀌어도 되는데, 그럼 이 이외의 업종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안 되냐, 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이외의 업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중분류에서 중분류 이외의 업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으면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분류기 때문에 제조업 내에서 가구제조업이다, 음료제조업이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중분류 내에서만 바꾸기로 돼 있는데, 이제는 이제 좀 확대가 됐지요. 대분류 내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업 내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음료라든가 가구라든가 아니면 의복이라든가 이걸 중분류 내가 아니라 대분류 제조업 내에서 어느 업종이라도 시행령 별표 안에 있는 업종만, 갑상속 공제 적용이 되는 업종으로만 바뀌면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아무래도 업종이 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표준산업 분류표상 대분류 속에서, 그러니까 대분류라고 그러면 제조업이다, 건설업이다, 도매업이다,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바뀌고, 건설업에서 이렇게 제조업으로 바뀌고, 이런 것은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이렇게 업종을 이렇게 이외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표준산업 분류표상 분류표 내에서, 표준산업 분류표상 대기업 대분류 내에서는 바꿀 수가 있지만, 그 이외 걸 바꾸려면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분 유지라든가 고용 유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로 들어가는 것이 기회발전 특구 기업 내 기업이 갑상속 공제를 받는다.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완화를 해줬어요. 이것도 크게 완화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기회발전 특구, 이것이 그럼 기회발전 특구가 지역이 어디냐? 이것은 기회발전 특구는 뭐냐 그러면, 2023년 6월 달에 공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 지정 내에 있는 기업 같으면 그 갑상속 공제 상속인 요건 중에서 그 대표이사 취임 요건이 있거든요. 그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발전 특구 내의 기업에 들어있으며 그 기업이 그럼 대표이사를 상속인 대표이사를 취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회발전 특구 기업 내에 있는 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우리 가업을 유치하기 위한 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걸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이사 취임을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그런 혜택을, 이것도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그런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속 공제가 사후 관리를 그 상속이 시되면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잖아요. 그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면서 그 기업이 기업 발전 특구 내에 소재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상속인이 5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뭐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가지고 5년 동안 대표이사로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표이사 취임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사후 관리 5년 동안 안 해도 되는 것은 그건 뭐 앞에서 한 것이니까 뒤에 똑같이 이것도 적용을 5년 동안 대표이사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24년도부터는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는 아무것이라도 바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회발전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은 이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바뀌어도 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업종? 그것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한해서는 어떤 것으로 업종을 바뀌어도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발전 특구 기업 내에 있는 기업을 뭐 상당히 대표이사라든가 업종 제한 이것을 약간 풀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라고 했는데 그럼 기회발전 특구 지역이 어디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물어봤어요. 그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걸 여쭤보니까 해당 그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지자체하고 신청을 받고 뭐 지정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대요. 아직은 지정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기회발전 특구 기업이 있기만 하면 이런 혜택을 다 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옵션이 하나 더 붙겠지요. 어떤 뭐 요건이 붙냐고 그러면 일단 그 기업이 기업발전 특구로 이사를 하거나 그 기업, 그 지역에 정착해서 가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그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과반수 이상이 그 기회발전 특구에 근무를 하는 그런 기업만 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이제 새로 2024년도에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이 됐죠. 이건 이제 신설 규정입니다. 이거 이 자체가 이것은 상정법 52조 2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게 이제 혼인과 출산을 뭐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어요. 먼저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누구한테 증여를 되느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범위 내에서 증여를 받았을 때 그걸 이제 1억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조에 이게 이제 53조 2네요. 53조에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을 추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직계존속으로 받을 때. 그럼 여기서 직계존속이라고 했는데 직계존속이 누구냐? 그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한테 이렇게 혼인을 한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1억을 범위 내에서 받았을 때는 이게 이제 증여세 없이 1억을 공제해 주는 거고요.
그럼 증여일을 언제로 볼 거냐? 그것은 뭐 결혼 날짜로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뭐 국어학색 다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일자로 봤냐면 혼인신고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일로 보는 것이지 뭐 결혼 일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 그러니까 미리 받아도 되는 거고, 나 혼인 2년 내에 혼인을 할 거야. 그럼 1억을 미리 받을 수가 있고요. 혼인하고 나서 받아도 되고. 그래서 총 4년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부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2022년 뭐 1월 1일 이후 이렇게 그 혼인을 했다.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1억을 증여받았을 때는 뭐 그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증여재산 공제가 있는데, 출산증여재산 공제도 증여자는 똑같습니다. 범위는 1억이고요. 여기서는 증여일이 자녀 출생일입니다. 여기는 혼인신고일. 혼인신고일은 관공서에 결혼했습니다. 이게 접수하는 날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자녀 출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라고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혼인신고일이 증여일을 잡는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개를 1억씩 공제해 준다고 두 개 다 해서 1억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두 개 포함해 가지고 합이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중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중에서는 뭐 그럼 3억을 공제받는다. 아니면 3억 2천을 공제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 일단 5천만 원 상정법 그 53조 증여재산 공제 10년 이내에 공제를 안 받았으면 거기서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여기서 1억을 공제를 받으면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뭐 남편은 자기 그 친가에서 1억 5천을 받고, 또 그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친정에서 1억 5천을 받으면 3억이 되겠잖아요. 만약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뭐 친가에서 1천만 원, 자녀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자녀 공제가 2천만 원이죠. 거기서 1천만 원, 그리고 친정이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6천, 1억 6천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3억 2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뭐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건 1억 5천씩 이렇게 그 줄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혼인이나 출산을 했을 때 뭐 1억 5천이나 1억 6천 그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 과세는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반환 특례가 있고요. 반환 특례는 바로 뭐 다음 시트에서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금액을 증여했을 때 공제를 해주냐 그러면, 여기서는 그 현금을 증여했을 때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정법 33조부터 뭐 이렇게 42조 3까지는 이게 예시 규정입니다. 예시 규정에 의해서 33조 뭐 신탁이익 증여, 뭐 보험금 증여, 42조 3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런 걸로 인해서 증여가 뭐 증여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된 부분들은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만큼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정 규정이고 여기는 뭐 우제 규정인데, 이런 식으로 현금을 증여를 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다른 예시 규정, 뭐 추정 규정, 의제 규정에 의해서 증여가액이 높아지는 걸 가지고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올해 신설된 뭐 성정법 53조 2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급을 했더라 그러더라도 뭐 딱한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어요. 받아놓고 반환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시상자리가. 그 반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공제는 일단 받았어요. 공제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럴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다면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억을 받았다가 그 받은 금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보니까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특례에서 뭐 이렇게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 신고를 해놓고 나 다시 돌려줄래요 해서 현금을 다시 돌려준다. 그럴 땐 왔다 갔다 증여잖아요. 그렇지만 혼인증여재산 공제에서만큼은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내가 증여받은 거 다시 결혼을 못 오게 돼서 다시 돌려줍니다. 부모한테.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가산세나 뭐 이런 거 없이 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유가 뭐냐고 그러면 약혼자가 그 안타까운 일을 사망이라는 이런 일을 당했다든가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돌려줬을 때 증세를 과세를 그 자체를 과세를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돌려줬습니다. 그런 근거가 확실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있어서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혼인하기로 하고 공제를 받았어요.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를 받았는데 공제를 받았으나 그 증여일로부터 혼인하기로 했는데 2년 내에 혼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혼인공제 이후에 혼인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게 무효가 돼버려가지고 이 공제는 받았는데 무효가 됐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 돈을 돌려주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제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안 해주고 그 대신 증여세를 내라는 얘기예요. 증여세를 낼 때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할 거냐? 그 얘기는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된 날까지 혼인을 해야 되는데 혼인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날이 속하는 달에 그 말일 또는 혼인 무효소를 제기해갖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럼 확정 판결을 받은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라든가 기한후 신고를 했을 때 그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산세가 무슨 가산세입니까?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과소신고 가산세라든가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 부분은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자 상당액만큼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건 과세를 안 할지라도 이 이자 상당액만큼은 과세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자 상당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 그 일수에다가 하루에 10만 분의 20일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1년이다. 그러면 1년이다. 그러면 이제 8.03% 정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정세법 중에서는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완전히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을 조금 확대했는데 이건 조세특례 제한법 30조의 6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한도액도 이렇게 300억, 400억, 600억으로 한도액도 늘렸고 기본공제를 종전에는 5억인데 이제 작년부터 10억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과세 표준이 10억을 빼고 60억 미만까지는 60억 이하까지는 10%고 60억을 초과하면 20%인데 올해는 120억을 초과해야 20%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모두 다 연부연납이 5년이잖아요. 여기서 연부연납을 15년으로 대폭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 대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 업종 이외로 대분류 이외 업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평가 심의를 거쳐서 업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 증여자가 그러니까 증여자가 주로 부모죠. 증여자가 다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10% 20%를 내면서 이렇게 사전에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도 좋겠지만 기업 하나밖에 없고 가압상속공제 범위 내 금액이다. 그러면 이렇게 10%나 20%를 굳이 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압상속공제를 받으면 600억까지 다 공제가 되는데 미리 주식을 증여를 해가지고 세금을 10% 20% 낸다. 그래가지고 10년이고 20년 지나서 상속재산에 다 합친다고 했을 때 사전 증여재산 공제를 하는데 가압상속공제를 다 받아버린다. 그러면 상속세 납부할 색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미리 내놓은 증여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재산이 있는가 보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사전 증여세만 많이 낸다. 이건 또 불합리하겠죠. 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조세 특례 제한법 30조 6에 있다고 그랬고요. 요거 이제 71조에 있는 증여세 면제는 뭐냐 그러면 영농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증여세 감면을 하는 규정 71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증여자 또는 수중자가 탈세나 회계 부정을 하면 적용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탈세로 인해서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벌금형을 이렇게 받는다. 벌금형을 그러면 징역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벌금형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 일단 포탈세액이 3억이고 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건 적용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회계부정이 뭐냐? 회계부정은 이 자산 총액의 5% 이상 회계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5% 이상 되는 금액으로. 종종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산이 120억 넘어가면 회계감사를 받는데 회계감사를 받기 싫어가지고 자산을 이렇게 맞주름을 해가지고 이게 자산 총액이 120억 이하로 하겠다는 거. 그건 이게 회계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거지만 이거 그것도 회계 부정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기장을 하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세금에 관련된 그러니까 영농을 하면서는 이런 짓은 좀 없겠죠. 그렇지만 가압을 하면서는 세금 포탈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들어는 있겠죠. 종종은 아니지만. 이랬을 때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해야 되냐? 이것은 사전에 우리 증여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1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사후관리를 5년 동안 증여를 받고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그 5년 동안 또 이렇게 5년 동안 그래서 15년 동안 증여자가 10년 증여를 받은 자가 5년에 대해서 이렇게 15년 동안 회계부정이나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그 가압승계라든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그 뭐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이것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익법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익법인 관련된 부분, 공익법인은 상당히 규제를 그 최근 들어와서 심하게 했죠. 너무 이제 심하게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그 과도하게 제재를 한다. 그래서 올해 약간 이렇게 풀어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매년 매 3년도마다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10% 이상 뭐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은 그 출연재산가액의 3%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출연재산가액에 재무상태표에 그 상장 주식이 있다. 그럼 상장 주식은 늘 이 주식이 상장 주식이 뭐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뭐 그 직전 사업년도 말 3개년도 평균 그러니까 기말 평균 3개년도 그 평균 가액을 가지고 그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로 바꿨냐고 그러면 이 3개 사업년도 평균을 5개 뭐 사업년도 평균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사용 실적도 공익법인들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할 때 어느 해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 사업년도 그러니까 당해 과세년도 사용 실적만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많이 이렇게 지출한 연도와 적게 지출한 연도는 가산세 물고 즉 많이 지출한 것은 오케이.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당해 뭐 사업년도 실적을 하거나 아니면 5개년도 공익법인이 그 5년 넘게 이렇게 사업 개시를 했으면 5년을 넘게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면 이것도 5년 평균 사용 실적으로 이렇게 그 뭐 약간 공익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반 시 제재는 뭐냐고 그러면 일단 1%, 3%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의무 규정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만약에 적게 지출했다. 그러면 적게 지출한 금액에 10%의 가산세를 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달 지출액이 있으면서 주식을 5%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5% 초과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과거에 좀 큰 과도한 제재가 됐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러면 제재를 조금 합리화했는데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미달 지출액의 200% 가산세만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주식을 5% 이하 보유한 공익법인에게는 미달 지출액의 10%만 그러니까 미달 지출액의 10%만 하는 거고 주식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뭐 우리 공익법인들은 이 증여세 5% 초과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미달 지출액의 2배를 그냥 가산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가산세 매기는 것도 상당히 과도하지만 5% 초과 이 가산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적용 예를 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분에 대해서는 이 2개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납세자가. 그러니까 뭐 200% 가산세를 적용을 그냥 올해 개정된 걸로 적용을 받아버리든지 아니면 10% 미달 지출액의 10%하고 5% 초과 증여세를 과세받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감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 이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말이냐고 하면 공익법인이 100억 이상 되면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제 회계감사만 받는 게 아니고 회계감사를 이렇게 해놨으면 이 회계감사를 잘했는지 뭐 어떻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전문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이제 감리 업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 업무를 시키려고 그러면 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감사 보수의 1% 정도 그 감사 수수료에서 감리 비용 1% 정도는 감사 보수 수수료에서 1% 정도는 징수하는 것을 2024년 개시하는 3년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소아 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방법을 뭐 개선했습니다. 뭐 소아 골동품 뭐 거의 우리 전문가들도 뭐 취급하기 어려운 건데 이 소아 골동품은 뭐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그건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소아나 골동품 각 부서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 종전에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었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 감정기관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에서 감정기관으로 또 신뢰성을 좀 높여보자 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겠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신설된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이런 소아나 골동품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할 때 굉장히 금액을 높이 감정을 해서 거래한 사례가 종종 있었는가 봐요. 이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나 양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 감정평가 그 가액이 감정평가 심의회의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감정가액을 좀 많이 감정을 했다. 아, 이러면 이제 감정평가 심의위원회 감정가액으로 그 골동품이나 소아를 결정하겠다.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뭐 이런 소아나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비싸게 이렇게 사준다. 아, 이렇게 했을 때 소아나 골동품은 그 뭐 취득가액에 대한 뭐 그 필요금비 공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세를 누가 한다는 것을 과세당국에서 포착을 했는가 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많이 박이 되겠네요. 뭐냐고 그러면 이제 재산평가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합리화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고 그러면 종전에도 우리 평가기관이 그 상정법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그 상속세는 뭐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이고 증여세는 전 6개월 후 3개월이잖아요. 아,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놓은 것을 뭐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으로 그 과세당국에서 찾아서 결정을 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를 안 하지요. 그렇지만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도 과세를 안 한 것은 어떤 거냐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과세 표준을 다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그 과세당국에서 평가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꼬막 빌딩을 평가심의위원회 그 심의를 거쳐서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배제를 어떻게 확대를 했냐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부담부 증여가액이 이렇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늘어났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늘어났을 때는 우리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그 과소신고가산세라든가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듯이 이 부담부 증여에 의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증여가액이 평가가 늘어나고 양도가액도 늘어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나 그 뭐 신고 뭐 가산세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과소신고가산세라든가 그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개정세법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 이자율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냐 그러면 2024년 3월 22일부로 그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이 2.9%에서 3.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할 때라든지 연부연납을 그 2024년 3월 22일 이후에 신청할 때는 반드시 3.5%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가 뭐 부동산 그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있잖아요. 그 이자율이 다 이것과 맞물려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5%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연부연납만 뭐 적용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연부연납 3.5%에 제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3.5% 고지할 때 뭐 이 부분 바뀌었는데 이 고지에 관련된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갑상속공제라든가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가산 이자율도 총전에는 2.9%였는데 이제 2024년 3월 25일 이후에 위반했다. 그러면 이건 3.5%로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부연납 그 분납에 대해서 고지를 세무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그 행정관서 과세당국 그 연부연납에 관한 그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제 연부연납 고지서를 뭐 연부연납 기간에 될 수 있으면 고지서를 그 안 보내주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지침에서 안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부연납을 뭐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 갑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마다 연부연납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연부연납 뭐 납부할 기간까지 고지서가 안 나오면 바로 그 과세당국에 얘기해서 연부연납 고지서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세무대리인에게 연부연납 고지서를 작성해서 연부연납 가산이자율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든지 그걸 얘기를 해서 연부연납을 기간 중에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기본 통칙에서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4년 3월 25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통칙이. 옛날에는 그 비상속인의 주소가 이렇게 뭐 외국에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 뭐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고 또 상속인이 전원이 외국에 주소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상속세 신고 기한이 피상속인의 주소고 외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원이 있을 때 이렇게 상속세 신고 기한이 상속이 개시된 달에 말일부터 9개월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건 뭔 말이에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만 있어도 상속세 신고 기간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그 상속증여세법 기본 통칙 267-0-1에 의해서 이렇게 2024년 3월 15일 날 바뀐 부분 최근에 이것도 최근에 바뀐 거고 이것도 최근에 바뀐 거니까 우리 그 회원님들께서 개정세법을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익혀놓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정세법 해설에 의해서 임채문 세무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